오늘은 어제 그저께 독도함 억가 반박하기라고 해가지고 요런 라이브를 진행을 했잖아요. 편집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어요. 핵심적인 맥락이 틀렸거든요. 이대로 업로드를 했다가는 억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욕을 처먹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만드는 겸사겸사해서 상륙하며 어제와 오늘이라는 컨텐츠로 약간 변주해가지고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개는 강습 상륙함의 역사 그리고 강습 상륙함의 어떤 특징을 가지냐 요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왜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상륙함이란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상륙함이란 과연 뭐예요? 여러분이 상륙함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과연 뭐예요? 드랍십, 상륙을 하는 함, 화이트베이스, 인천이랑 노르망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제 말씀하신 이미지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있던 상륙함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상륙함은 강습 상륙함을 말하거든요. 현대 상륙전에서 강습 상륙함이 없는 상륙을 한다는 건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세상이 왔어요. 상륙함이라 적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강습 상륙함입니다. 강습 상륙함이라고 하기 발음이 좀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상륙함이라고 하면은 그냥 강습 상륙함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초는 뭐냐? 최초의 강습 상륙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최초의 강습 상륙함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댓글에서 막 호위 항모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사블랑카급입니다. 에스코트 캐리어예요. 퇴역을 할 때 이거 너무 퇴역 그냥 시키자니 좀 너무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강습 상륙함이라는 거를 지금 연구 중인데 그거의 실험함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강습 상륙함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USS 테티스 베이예요. 여기에 무슨 이 동그라미 그려진데 이 동그라미가 뭐예요?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헬리패드입니다. 강습 상륙함 시절의 모습입니다. 헬기가 올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헬기를 끌어올려가지고 헬기를 사용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습 상륙함은 어떤 형태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도함이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075형 강습 상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라급 강습 상륙함입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메리카급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보이시나요? 경항모와 유사한 평갑판 그리고 우측의 함교 이런 게 있죠. 만약에 그럼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얘는 그럼 뭐야? 얘도 그러면 강습 상륙함일까? 이런 애들이 있어. 자, 이런 애들도 다 강습 상륙함이에요. 비슷한 형질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얘는 그럼 강습 상륙함일까? 이 배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이고요. 강습 상륙함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슷하죠? 이 차이가 뭘까? 러프하게 들어가면 솔직히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항공모함의 정의 자체가 항공기를 운영하는 모함이잖아요. 근데 얘네들 다 항공기 운영 가능합니다. 독도함도 항공기 운영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라는 정의도 가능합니다. 근데 얘들은 강습 상륙함이잖아. 얘는 항공모함이고.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일단 여기서부터 근본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팩트입니다. 강습 상륙함이 솔직히 항공모함이랑 비교했을 때 외형적으로 기능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거든. 강습 상륙함의 정의가 그럼 정확하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약간은 애매한. 근데 솔직히 그 이유가 태생부터가 근본이 없어서 그래. 태생부터가 에스코트 캐리어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따지면 근본이 없어요. 좀 상스러운 말로 근본이 없다라고 표현했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작할 때부터 애매한 포지션으로 시작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강습 상륙함이라는 개념이 나왔느냐? 상륙 작전의 근본이 바뀌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바뀌었냐? 이 새끼가 바꿨습니다. 수리온이 바꿨다는 소리 아니고요. 헬기가 상륙 작전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려서 그래요. 이 헬기를 군사적으로 써먹었을 때 유용하다는 게 바로 입증됐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좀 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항공기는 항공기대로 작전을 하고 상륙전 할 때 이 상륙 장비들은 상륙 장비대로 따로 상륙을 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메인은 이 상륙 부대가 해안에 접안을 해가지고 교두보를 확보한다. 이게 이제 메인이고 그 외 나머지 항공 전력들은 얘네들이 이제 진입을 하는데 거들 뿐 약간 요런 개념이었어요. 헬기가 등장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이거 놀랍게도 해안입니다.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자, 여기에 이제 해병대들이 상륙을 해. 여기 교도부를 확보하잖아. 여기 이제 적의 토치카들이 있어. 이 토치카들을 해병 정신으로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냐. 이런 토치카를 정면에서 이제 공격하지 말고 이런 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우회 경로, 이런 우회 경로로 공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주냐. 헬기가 만들어주면 된다. 헬리본의 시작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강습 상륙함이 생긴 이유가 헬리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최초의 강습 상륙함은 헬기를 운영하는 거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때는 아직 강습 상륙함이라고 안 불렀고 CVHA라고 불렀어요. 헬기 항모다, 약간 요런 개념으로 출발을 한 게 강습 상륙함이에요. 시대가 흘러가지고 양육 주정들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차피 같이 운영하자. 갑판에서는 헬기를 띄워가지고 해병대를 실어서 헬리본을 시키고, 갑판 아래에서는 상륙 주정들이 배에서 나와가지고 상륙하는데 도움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일석이조지 않느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날 강습 상륙함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래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건 항공모함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강습 상륙함이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이 두 개가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역할이 겹치지 않는, 진짜 얘는 강습 상륙함이고 얘는 항공모함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은 다행히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요게 있느냐 없느냐로 사실은 강습 상륙함이다, 강습 상륙함이 아니다, 요걸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과거까진 말이에요. 이걸 웰독이라 그래요. 이게 웰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륙 주정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상륙함의 정의가 뭐냐. 상륙전을 위한 항공기와 상륙 장비를 싣고 이동하는 거대한 수송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거대한 수송함이다 라고 적었잖아요. 독도함이 해군에서는 강습 상륙함이라고 하지 않고 대형 수송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도 강습 상륙함의 정의 중 하나예요. 자, 이런 정리다 보니까 항공기와 상륙 장비잖아요. 여기서 항공기는 다 포함이야. 그리고 상륙 장비, AAV, 전차, 그리고 아세이, 뭐 기타 등등 있죠. 근데 요거 두 개가 되게 상충되는 장비들이에요. 마치 비유하자면 항공 전함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소리냐. 강습 상륙함에 항공기가 많이 있어. 그러면 상륙 장비의 공간을 깎아먹어요. 어쩔 수 없잖아. 항공기도 한 무게해요. 그리고 항공유도 실어야 되고 상륙을 위한 공간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사실 서로가 서로를 깎아먹는 구조를 가져요. 강습 상륙함들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 요 두 개를 얼만큼 잘 믹싱할 것인가. 요게 핵심이거든요. 요 비율은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항공기야 자고로 상륙전에서도 제공권이 중요하다. 해병대는 해안에 상륙하면은 우리를 불러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조져주겠다. 상륙전 장비들은 조금 덜 실어도 돼. 이런 개념을 가진 나라가 있고요. 어떤 나라들은 아니다. 상륙전 장비가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해안을 점령을 하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목표잖아. 그러기 위해선 상륙을 위한 장비가 챙기는 게 중요할 거 아니야. 항공기? 중요하긴 해. 그거는 공군이 커버해주면 돼. 우리는 공군의 지원을 항상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군에게 맡기고 상륙함은 상륙함답게 상륙 장비를 챙기는 게 맞다. 요 비율이 더 중요하냐, 요 비율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배 형태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비중을 어느 쪽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인 거지 둘 중 하나를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야.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항공기 운영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배가 어떤 배냐? 대표적으로 와스프급, 아메리카급, 트리에스테급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트리에스테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야 이거 항공모함 아니에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보이지? 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항공기 운영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둔 형태라 그래요. 다시 한번 퀸 엘리자베스급과 이제 정면으로 비교해보죠. 요게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요게 트리에스테급
강습 상륙함입니다.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되게 비슷하죠? 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정말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상당히 비슷하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이쯤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어제 라이브에서 그래서 뭐가 치명적인 오류라 가지고 AS 얘기를 하냐 궁금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독도함 얘기를 하면서 단층식과 복층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독도함이 왜 복층식으로 설계를 안 하고 단층식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복층식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단층식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세웠잖아요.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이유가, 모든 배들은 복층식을 이제 안 써요. 왜냐? 제가 이제 어제 말한 그 복층식의 단점 때문에 이제 순수하게 복층식 구조를 쓰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층식 구조도 쓰지 않아요. 어제도 말했다시피 경납고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거든, 복층식보다는. 그러면 어떤 구조냐? 이건 이제 와스프급인데, 이걸 좀 설명드리자면 웰독 바로 위에 조그만한 경납고,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경납고를 가지고 그 아래에 거대하게 랜딩 크래프트 웰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현대 강습 상륙함의 디폴트적인 설계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단층식과 복층식 얘기를 하면서 이 개념을 빼먹었거든요. 이게 복층식 구조인가 라고 하면 복층식 구조는 아닙니다. 여기 랜딩 크래프트 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장비를 위로 못 올려. 정확히 말하면 20톤 이하의 장비를 못 올려. 근데 어쨌든 경납고가 2개가 있잖아요. 단층식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복층식이냐? 제가 어제 말한 복층식은 어떤 구조인지 또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자, 이건 제 아래예요. 바로 여기 7번 구역, 여기가 이 아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9번, 이게 9번이 여기 아래예요. 제가 이제 어제 말한 복층식 경납고의 구조라는 건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최종 목적지가 결국은 갑판 위로 올라갔다가 또 안 쓸 때는 갑판 아래 경납고에 수납하는 방식이에요. 경납고를 2층으로 쌓아서 결국 항공 갑판에 주기시켜 놓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위에 헬기 경납고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랜딩 크래프트 웰, 여기에 있는 장비들은 갑판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연결된 웰덱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입구가 다 달라. 입출구가 달라. 과거에 표현했던 그 복층식으로 표현하기도 좀 애매해요. 조금 정리하면은 현대 이제 상륙함들은 헬기 경납고하고 웰데크의 상륙 장비들을 함께 품는 구조고요. 이게 입출입이 2개가 달라요. 그래서 굳이 이제 억지를 부리자면 얘도 어쨌든 항공기가 경납고에 여기서만 쓰니까 단층식이다! 억지를 부릴 순 있지만 그건 너무 억지잖아, 솔직히 말해서. 경납고 개념이 2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복층식이라고도 주장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요 둘은 사실상 단절돼 있거든, 구조가. 제가 이제 이때 단언을 했었잖아요. 독도함이 단층식인 이유는 복층식의 단점 때문에 못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논리가 아예 틀려버린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논리 전개를 위해서 아예 그냥 전제 자체를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영상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냥 오류를 저질렀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 이제 강상륙함은 크게 2가지로 나눠요. 일단 용어가, 여기 갑판은 항공 갑판입니다. 영어로는 플라이트 덱이라고도 해요. 이 1층을 뭐라 그러냐? LVD라고요. 여기 아래쪽 요거는 뭐라 부르냐? HVD라고 해요. 이게 이제 라이트 비히클 덱. 그리고 그럼 HVD는 뭐야? 헤비 비히클 덱. 여기 아래는 무거운 거 예시, 전차, AAV, 상륙 주정, 이런 거. 그러면 이제 LVD, 라이트 비히클 덱은 뭐냐? 여기는 전술 차량. 그리고 헬기, 항공기도 들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엘리베이터가 대충 20톤 정도의 하중이에요. 이 20톤 정도의 하중으로 옮길 수 있냐 없냐, 요걸로 결정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걸 분류를 헬리콥터 행어, 그리고 랜딩 크래프트 웰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지 사실상 요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개념도 똑같아요. 그래서 독도함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하면은, 자, 독도함은 흔히 말해서 요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자, 미국처럼 항공기 경납고하고 상륙장비 경납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호주처럼 LVD하고 HVD 이렇게 덱이 따로 나누어진 것도 아니잖아. 이게 이제 독도함의 단면도거든요. 이거 어떤 분이 그린 거예요. 요거 앞에 요거는 무시하세요. 독도함은 경납고가 그냥 통짜예요, 하나에. 비교가 많이 되죠. 요게 캔버라급이고 요게 와스프급이고 좀 다르긴 하죠.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냐? 대체 왜 우리 해군과 조선소는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냐? 이건 진짜 물어보자. 왜일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와요. 어제하고 오늘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모르겠어 진짜로. 추측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 것 같아서 나름의 결론을 냈어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아래쪽 설계를 한다 쳐. 그러면 요거 운영할 때 이게 따로따로 싣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따로따로 싣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측면을 보면 놀랍게도 캔버라급의 측면입니다. 측면 램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들어간 문이 하나 있어. 이거 독도함이랑 똑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이게 여기에요. 여기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가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왔다가 아까 말한 여기 구멍으로 해서 들어가. 그런 다음에 여기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차곡차곡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적재량일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거는 위로, 무거운 거는 여기 아래로 적재를 해야 돼.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면에 독도함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양을 적재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만 다 채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본 캔버라급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리지 않냐. 이런 장점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겠냐라는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층식으로 설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캔버라급 같은 경우에는 위로 쌓는다. 독도함 같은 경우에는 뭘 그렇게 위로 쌓냐. 그냥 옆으로 그냥 넓게 펼쳐. 그게 더 빨리 적재돼. 이런 개념이 아닐까. 이건 저 추측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독도함 경납고에 헬기가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이게 진짜 쌉구랍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3대인가 4대인가가 적재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적재가 됩니다. 지금 채팅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독도함이 단층식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배수량이 작아서 그런 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강력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생각이 바뀐 게 미스트랄급입니다. 이 미스트랄급 배수량이 21,300톤이거든요. 독도함이 18,000톤이에요. 2,000톤 정도 차이가 나요. 뭐 물론 2,000톤이 결코 이제 작은 배수량 차이는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비율로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큰 비율 차이는 아니란 말이죠. 21,300톤, 18,800톤 2,500톤 정도 나네. 물론 이제 이 2,500톤 차이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그런 배수량 차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둘 다 10,000톤 넘어가잖아. 그래서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은 퍼센트가 적단 말이야. 이게 프랑스 애들이 되게 신기한 게 프랑스 애들은 데크가 3개예요. 좀 놀라웠어 이거. 레벨 1이고 레벨 2고 얘가 레벨 3더라고? 그래서 각각 이제 레벨 1은 제일 가볍고 레벨 2는 그 조금 더 무겁고 레벨 3는 완전 무겁고 약간 이런 방식. 근데 이제 21,000톤짜리에 이런 설계가 가능한데 독도함이 불가능하냐? 18,000톤에서 그게 불가능하냐? 물론 이제 이런 3층 경납고 방식으로 하는 건 힘들 수도 있겠지. 이게 2층 경납고로 불가능하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돈이 부족해서 저렇게 설계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네. 근데 저는 이제 기능적으로 어떻게든 이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독도함이 왜 단층식으로 만들었냐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상륙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상륙함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미래의 상륙함. 자, 일단 무조건 커져요. 지금도 아메리카급이 40,000톤 되거든요? 더 커질 겁니다. 에식스가 36,000톤이거든요? 아메리카급이 얘보다 무거워요. 이 상륙함은 항공기하고 상륙 장비를 함께 적재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자, 그럼 항공기가 요새 새로운 게 나왔어. 과거에 회전익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고정익도 운영을 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겼어요. 무인기 추가됐습니다. 상륙 장비는 거의 고정이에요. 근데 회전익기도 운영해, 고정익기도 운영해, 무인기도 운영해. 자, 그러면 요거 3개를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캐터펄트 당연히 들어가고요. 캐터펄트가 들어가니까 어레스팅 와이어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웰덱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상륙함의 정체성은 웰덱이에요. 웰덱이 없으면은 이건 사실상 항공모함이거든? 이게 아마 미래의 조건입니다. 정리하자면 자, 무조건 커집니다. 그리고 무인기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항공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캐터펄트하고 어레스팅 와이어 당연히 들어가요. 여기에 플러스 상륙함의 정체성인 웰덱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이 4개를 만족하는 배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미래 상륙함이 어떨까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거 4개를 만족하는 배가 놀랍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만들었습니다. 076형 상륙함입니다.
정말 놀라운 친구들이에요. 캐터펄트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는 모르겠어. 어디서는 캐터펄트가 하나라고 돼 있고 어디서는 두 개로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국내 자료에서는 캐터펄트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비리비리나 바이두 이런 데 들어가면 캐터펄트 두 개라고 돼 있거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캐터펄트가 있는 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설계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는 076형 강습 상륙함의 이제 내부 예상도입니다. 여기 아래에 웰덱 있고요. 이게 넓게 경락고를 깔았죠. 거의 뭐 항공 경락고잖아. 그리고 여기 앞에는 캐터펄트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강습 상륙함의 미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컨텐츠 예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076형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를 기대해주세요. 아무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재밌는 컨텐츠 그리고 알찬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멤버십 가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당연히 해주시고요. 도네이션도 좀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